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 중 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실 돈은 친구들이랑도 직접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 주제라 어느 정도가 잘하는 건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오기 전에 미국 물가가 살인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선 어떤 방법들을 통해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는지 궁금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 직장 다니면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공유해 보려 합니다. 또 제가 커피챗 할 때 은근히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영상에서 공유드리는 내용들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제 이야기이며 지역마다,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미국에서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은 신용 점수가 여기저기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거의 제 금융 신뢰도 증명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빨리 만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때문이죠. 체이스 앱에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소들이 각기 다른 비중으로 반영돼 제 신용 점수가 형성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페이먼트 히스토리, 다시 말해 밀리지 않고 돈을 잘 냈는지입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면 great, 한 번 있으면 good, 두세 번 밀렸으면 fair, 네 번 이상 반복되었다면 poor을 받게 되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기간입니다. 이게 꽤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0에서 4년은 poor입니다. 그러니 오자마자 빨리 만드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주목할 점은 가장 오래된 신용카드와 평균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둘 다 책정한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신용카드의 경우 그레이시 되려면 25년 이상인 거 보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중에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더라도 가장 오래된 신용카드는 절대 없애지 말라고 해요.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신용카드 사용량입니다. 본인 한도에 0에서 9%를 써야 그레이시입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높여주기도 하고 전화해서 높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거절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차를 산다거나 등등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쉽게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갚아야 할 총 부채를 봐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부채로 포함되고요. 실제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여러 대출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이 대출 금액이 크게 나와도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제때 갚고 있다면 문제가 없죠. 신용 조회 횟수도 봅니다. 보통 신용 조회에는 소프트 인쿼리와 하드 인쿼리가 있는데요. 소프트 조회는 제가 이렇게 앱에 들어가서 가볍게 제 점수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신용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반면 하드 조회는 새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자동차 할부, 집 모기지 신청할 때 상대방이 제 신용 조회를 하면 체크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조회 기록은 2년 후에 사라진대요. 아무튼 조회수가 한 번도 없으면 그레이시고요. 하나에서 두 개 있으면 굿인데 와서 첫 신용카드를 만들면 그때 신용 조회가 될 테니까 굿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아직 기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다가 6개 이상이 되면 puor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직 신용 점수가 낮은 초반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좋겠죠. 미국 살다 보면 가게에서 뭐 살 때 우리 가게 신용카드 만들면 너 더 할인받을 수 있는데 만들래? 이런 질문 진짜 자주 받거든요. 덥석덥석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이용 가능한 크레딧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신용카드 한도 대비 실제로 해당 카드들로 사용한 금액을 뺀 값이에요. 아무튼 저는 미국 오자마자 체이스은행에서 먼저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막 온 외국인에겐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줄 수 있지만 데비카드를 잘 사용하면 Student Freedom이라고 신용 기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체이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능할 때 바로 신청해서 만드세요. 저는 10년 전에 교환학생 왔을 때 만들었던 SSN도 있다 보니 또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개설하면 처음엔 앱에서 신용점수 없음으로 뜨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면 점수가 나타납니다. 개인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점대 후반에서 700점 초반 사이 점수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저는 670점인가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꾸준히 신용카드 사용하고 전체 사용기간도 길어지면 점수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체이스 앱에서 보면 300에서 659점은 poor, 660에서 719점은 fair, 720에서 779점은 good, 780점 이상은 excellent로 분류되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스튜던트 프리덤의 경우 신용카드이지만 연회비도 0원이고요. 카드 개설 시 첫 구매만으로 $50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매에 대해 1%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에 학생으로 와서 신용 점수를 쌓기 시작하며 여러 작은 혜택들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리고 졸업을 하면 스튜던트 프리덤에서 그냥 프리덤 카드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신용 점수 쌓이면 본인이 졸업 전에 신청해서 바꿀 수도 있죠. 아무튼 취소 후 신규 발급이 아닌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은 똑같이 남고 연회비가 없는 것도 다 똑같은데 웰컴 보너스는 3개월 내 $500 사용 시 $200를 받을 수 있고 평소에 받는 혜택도 더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든 구매에 1%가 아닌 1.5%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화면 캡처를 안 해놔서 하나하나 비교하기 힘들지만 체이스에서 운영하는 예약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통해 항공권, 호텔, 렌터카, 투어 등을 예약하면 3.5% 캐시백도 있고요. 리프트 결제에도 3.5%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프트 앱에 이 프리덤 카드를 등록해 두었어요.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를 몇 개 더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카드입니다. 이건 연회비가 $95이지만 다른 카드들 대비 저렴한 편이에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카드이기도 하고 웰컴 보너스도 다른 카드들보다 훨씬 커서 발급받았어요. 당시에 7만 포인트를 웰컴 보너스로 받았는데요. 신청 기간에 따라 6만 포인트에서 8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려 10만 웰컴 보너스 이벤트도 했는데 거의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이벤트라고 하니 당장 필요가 없다면 기다리다가 이런 시기를 맞춰서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죠. 또 Anniversary Points Boost라는 것도 있는데요. 카드 개설일 1년마다 지난 1년간 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 1년간 이 카드로 $10,000를 썼다면 1000포인트를 받는 거죠. 아무튼 만들 수 있을 때 빨리 만들면 좋은 게 제가 사용하는 전체 신용카드 평균 사용 기간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카드의 혜택은 식당,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등에 대해 $1당 3포인트씩 받을 수 있고 보시다시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리프트 이용도 3포인트를 받긴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한 프리덤 혜택이 더 좋죠. 그래서 전 리프트에는 프리덤을 등록한 거예요. 또 집 보험비라든지 혜택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소비들은 $1당 1포인트 적립이 되니 이것도 1.5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프리덤 혜택이 더 좋습니다. 이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프리덤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파이어가 더 좋기 때문에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포인트는 둘 다 체이스이기 때문에 한쪽 카드로 합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꾸기보단 포인트로 쓰는 게 가장 혜택이 높아요. 이 포인트로 체이스 트래블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여러 액티비티, 렌터카, 크루즈 등 티켓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6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600를 받게 되지만 체이스 트래블에서는 $750에 매칭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비행기 티켓 구매에 쓰고 있어요. 제가 비교해봤는데 체이스 트래블 항공권이랑 구글에 검색해서 나오는 항공권이 같은 날짜 같은 비행기면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또 다른 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나오는 델타 스카이마일 골드 카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델타 항공을 자주 이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카드인데요. 특히 체이스 사파이어와 델타 스카이마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애틀랜타와 인천 사이 델타 직항이 있기 때문이죠. 연회비도 첫 해는 0원이고 이후부터는 $150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첫 6개월 동안 $2,000 이상 사용하면 7만 포인트의 웰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내고 생활비 내면 한 달 안에도 쓸 수 있는 금액이죠. 7만 포인트로 아멕스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면 대략 $1,000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존5 우선 탑승을 할 수 있고요. 동일 예약에 탑승하는 최대 9명의 승객까지 첫 번째 수화물은 무료로 실을 수 있습니다. 또 5,000마일당 $50 상당의 항공권 할인도 받고 연간 $10,000 이상 사용 시 $200 항공권 크레딧을 받는 것, 공항 스카이클럽 라운지 이용 등도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는 웰스파르고의 빌트 마스터카드도 만들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렌트비 낼 때 빌트 사이트 통해서 내는 거로 재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빌트 카드를 추천해서 혜택을 보니 더 낫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빌트 카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체이스에서 렌트비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40가 나가고 $20 정도치의 포인트를 받거든요. 그럼 포인트 받아도 카드를 썼기 때문에 여전히 $20 정도를 추가로 내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빌트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고 마찬가지로 $20 정도치의 포인트를 받더라고요. 훨씬 낫죠. 그 외 혜택으로 연회비가 무료고요. 해외 거래할 때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 가서 쓰기 좋죠. 포인트 적립을 좀 더 살펴보면 식당에서 쓰면 기본적으로 $1당 3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특정 제휴 식당들은 5에서 6포인트 적립도 됩니다. 리프트는 $1당 5포인트 적립이 되는데 한 달에 3번 이상 타면 포인트가 아닌 $5가 리프트 앱에 추가 적립됩니다. 저처럼 차 없이 리프트 많이 타고 다니면 유용하겠죠. 여행 관련 상품들은 $1당 2포인트 적립되고요. 그 외 모든 구매는 $1당 1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게다가 매달 1일에는 더블 포인트 이벤트를 해서 렌트비 외에 이날 소비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2배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은 원래 $1당 3포인트 적립인데 6포인트 적립이 되고 여행 상품은 2포인트가 아닌 4포인트, 일반 구매는 2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만 적립할 수 있고요. 체이스나 아멕스처럼 처음에 신용카드 만든 기념으로 왕창 포인트를 주는 가입 보너스가 없습니다. 대신 처음 신청해서 실물카드 받으면 첫 5일 동안은 모든 구매에 대해 $1당 5포인트를 받아요. 실물카드 받을 즈음 사야 할 게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 카드로 5일 동안 몰아서 하면 좋겠죠. 아무튼 또 다른 조건으로는 청구 주기마다 카드 사용을 5회 이상 해야 합니다. 즉 월에 5회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며칠간 보너스나 기본 보상이 제한될 수 있죠. 그래도 혜택이 되게 많죠.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제 주변에도 작년에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신용카드가 워낙 중요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네요. 제가 각 카드별로 친구 추천 링크를 아래에 적어 놓을게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이 링크 활용을 통해 계좌 만들면 추천인과 추천받은 사람 모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은행 통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는 3가지 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월급 통장으로 한 개만 입력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회사에서는 여러 통장을 입력하고 각각에 얼마씩 넣겠다고 사전에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여러 통장 모두 디렉트 디포짓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어쨌든 하나는 당연히 가장 오래 사용한 체이스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저축하려고 보니 여기 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세이빙 어카운트도 0.01%에서 진짜 높아도 0.02%막 이렇더라고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보통 미국 계좌로 체킹과 세이빙을 많이 쓰는데요. 한국처럼 예금 적금은 아니고 둘 다 사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통장이에요. 다만 체킹은 보통 데비카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자는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낮습니다. 세이빙은 이자가 체킹보다는 높은 편이고 한 달에 출금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연결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저축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한국에서 적금이 흔한 것과 달리 미국에도 적금 통장 같은 개념이 있긴 한데 수요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체이스 이자가 너무 낮으니 다른 여러 은행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소파이라는 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파이는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서 떠오르는 은행인데요. 재밌는 건 2011년에 스탠퍼드 MBA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대용자 서비스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5년에서 2018년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개인대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이름이 알려졌대요. 2019년에는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 계좌와 주식, ETF, 암호화폐를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소파이 인베스트먼트도 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학생 대출 회사가 아닌 핀테크 슈퍼앱 이미지가 잡혔다고 하네요. 그러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다른 은행들보다 이자율이 높고 수수료가 낮다 보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드디어 미국에서 정식 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닌 진짜 은행이자 투자 플랫폼이에요. 이게 2022년이었으니 얼마나 젊은 회사인지 아시겠죠? 한국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보면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거예요. 아무튼 여기 세이빙 어카운트가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5%, 현재는 3.8%의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율이 바뀌는 이유는 시장 금리에 맞춰 항상 조정되기 때문에 처음에 5%로 시작했어도 중간에 이율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계좌 개설 당시 안내받은 이율이 계좌 종료까지 쭉 유지되는 한국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도 여러 타 은행 대비 소파이가 항상 경쟁력 있는 이율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축 가능한 금액도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그래서 저는 은행에 저금하고 싶은 주요 저축은 이 소파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고 있고, 체이스에는 제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만 딱 들어가게 합니다. 생활비가 궁금하실 것 같아 조심스럽게 공유해보면, 제가 졸업하고 지금 회사 다니면서 1년 동안 쓴 걸 보니까 월세 포함해서 대략 한 달에 3,700 정도 쓰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숙사 등 가구가 다 갖춰진 곳에서 살았는데 일 시작하면서 아파트로 이사 오고 처음으로 큰 가구들을 사며 첫 해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여행도 많이 다녀서 이런 거 다 합하고 평균으로 치면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환율 생각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쓰는 건데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애틀란타라 생활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 통장은 피델리티에 있습니다. 먼저 피델리티란 일반 은행이 아니라 투자회사이고 정식 이름은 Fidelity Investments입니다. 여기에는 제 401k와 ESPP, RSU, HSA 등의 금액이 모두 모여있죠. 회사에 따라 피델리티에 향후 몇 년간 받을 RSU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 회사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 피델리티에 나타납니다. 각각이 무엇인지는 제가 미국 복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무튼 각 항목으로 제가 사전에 정한 금액이나 퍼센트에 따라 급여가 어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금됩니다. 이 외에도 피델리티 안에 제 개인 통장을 만들고 마음대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하나 만들어서 일부는 여기에도 저금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피델리티를 알게 되고 계좌를 연 거라 정말 딱 회사통에 모은 금액들만 있는데요. 작년에 회사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캡처한 피델리티인데 100K를 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있는 덕분이죠. 사실 생활비와 피델리티를 공개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미국 석사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미국 물가가 살인적이라는데 입사하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 공유하게 되었어요. 소파이 계좌 저축 금액까지 밝히면 제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다 공개가 되어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졸업 직후 1년간 생활비와 피델리티 공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궁금증은 해결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단 잘 모을 수 있었고 석사 생활 중에도 인턴과 TA, RA 등의 기회가 있으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주는 여러 간접적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저는 AT&T를 통해 홈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신규 고객이자 다른 통신사에서 넘어온 고객 혜택으로 아마존 카드 총 350달러를 받았어요. 이처럼 작은 혜택들이 여기저기 있으니 은행 포인트와 함께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은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홈 와이파이 설치할 때도 제 방은 AT&T 설치기사가 직접 와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전화해서 이거 비용 얼마 내야 돼요? 하고 물어보니 99달러래요.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무료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유연한 부분이 은근히 많으니 항상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작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회사 입사할 때 TC 외에 복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TC는 기본급과 성과급, 스톡만 합한 금액인데요. 사실 이 외에 복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은근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401k를 맥스로 저금하는데 회사가 항상 여기에 50%를 매칭해주니 25년 기준으로 11,750달러를 추가로 받은 셈입니다. 환율 1,430원으로 적용하면 1,680만 원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저희는 건강보험비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해줍니다. 이전에 복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HSA도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이런 회사 복지들을 세심하게 챙기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미국 생활 돈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지내다 보면 또 다양한 분야와 방법들을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도 유용한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